자, 그럼 첫 번째 순서는 2022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김한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한중 수석 이코노미스트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한중 수석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삼성금융연구소 채권분석팀과 금융시장팀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셨고요. 현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과 금융시장팀장을 거쳐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하나금융연구소의 김한중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2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은 양호한 회복세가 금년에 이어서 이어지겠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회복력 약화, 그다음 금융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으로 인해 가지고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내수 회복 개선 등으로 인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지원이 축소되는 부분, 그다음 수출 경기가 다소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한편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 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반면에 환율은 긍정적인 원화 펀더멘털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달러 환경이라든가 비우호적인 수급 환경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이제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요, 지금도 꽤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대외적인 변수로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통화 정책 정상화 논의 가속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가계부채 누중 문제, 금융 불균형 이슈가 또 하나의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글로벌 환경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은 그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그림과 테이블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테이블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 주요국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은 금년과 내년에 꽤나 높은 성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걸 단순하게 그 연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3년 평균치를 놓고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는 테이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내년의 경우 과거 성장 경로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신흥국의 경우에는 재정이라든가 통화 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점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보급의 제한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내년에도 여전히 기존의 성장 경로에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잠재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미국의 어떤 경제 환경을 보면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6%를 찍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도 6%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통화 정책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미국의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동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결국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의 경우에는 내수 중심의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도 오미크론이라든가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 중심의 성장세가 그렇게 탄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미국과 더불어 가지고 생산자 물가는 16%대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가 5%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더불어서 유로존도 상당히 높은 물가를 지속하면서 ECB의 통화 정책도 다소 좀 긴축적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재 수급 차질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 그다음 재정 규율 관련된 정치적 갈등 확대 이런 부분이 다소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됐던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최근에 생산자 물가가 8%대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소비자 물가는 0.1%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국가가 없는데요. 장기간의 디플레 압력이 지속됐다 보니까 최근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일본은 다소 좀 타격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가 제약되고 있다는 부분들, 임금 상승이 상당히 낮죠. 그다음에 이제 저축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경제 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크게 늘기 어려운 그런 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자동차 부분의 회복 지연 가능성, 일본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의 21%, 제조업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했었을 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공급이 재개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에는 일본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최근에는 질적 성장과 소득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뭐 헝다 리스크와 같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기적인 성장 동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패러다임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중국의 성장률은 딱 5% 성장률을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회복세가 기대되어지만 부채 늦음에 따른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신흥국의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돼야지 접종률이 한 50%에 가깝게 다가설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낮은 접종률, 이런 부분이 결국 글로벌 공급 사슬을 갖다기 취약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어떤 성장 모멘텀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선진국과 달리 정부와 기업의 어떤 정부 부채 증가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급증하더라도 이걸 견뎌낼 여력이 있습니다만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 정부 부채가 급증했었을 때 또는 기업 부채가 급증했었을 때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과연 신흥국들이 금융 환경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구심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급등하다가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다소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 대비 2020년, 21년의 경우에 그 공급과 관련된 투자가 한 30%씩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급을 탄력적으로 못 늘리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이 다소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최근에 어떠한 그 유가 급등이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중장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코로나 전후로 원유 수요를 전망했었을 때 보면은 과거와 같은 흐름을 보이긴 좀 어렵다.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친환경 전환 가속화 이런 부분들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가가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 리스크를 살펴보시면 정책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미국의 통화 완화 긴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중국의 규제 리스크 이런 부분이 글로벌 환경에서 정책적인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환경 보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확산, 뭐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변종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금융 레버리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부채 부담, 뭐 초저금리 환경화에서 상당히 좀 그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는데요. 이런 부분이 금리 상승이라든가 경기 둔화 시엔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나 미국의 정크펀드 시장이라든가 저신용 등급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이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이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글로벌 금융환경 전반을 봤었을 때에는 그냥 초완화적인 그런 스탠스에서 다소 좀 긴축으로 전환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그런 측면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 연준이라든가 ECB의 자산 매입 축소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과거 추이에 비했을 때는 여전히 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성장 모멘텀 보시면은 글로벌 이야기 보면 한 1%포인트 금년보다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탄탄한 회복을 이어갈 것이다 판단되어집니다. 신용증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부채 위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판단되어지고 코로나 충격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백신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하방 위험을
작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국내 부분 넘어와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시 경제 환경 보시면요, 성장률은 금년에 이제 3% 후반, 그다음 내년은 2% 후반을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들이 확산되면서 상당히 좀 소비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소비를 둔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걸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요. 수출의 경우에는 가격 효과가 금년보다는 상당폭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20% 중반까지 올라갔던 통관 수출이 내년에는 2%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테이블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물 경제는 V자 반등 이후에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한 장으로 국내 경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DP 경우에는 소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가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드 코로나 정착이라는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민간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 여름에 저희가 전망했었던 것보다는 성장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 과거에 분양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적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늘어나면서 향후에는 건설 투자가 좀 더 금년보다는 좀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장에 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자본 조달 비용이 좀 상승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그린 경제 대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여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다시 턴 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ICT 부분의 어떤 투자 확대 이런 부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출의 경우에는 세계 경기가 여전히 탄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 디지털과 그린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플락스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가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물가 급등세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가 3%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좀 높은 물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런 물가나 상승세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계속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년도 금리를 갖다가 계속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한 장으로 국내 경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금시장과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자금시장 같은 경우 전방위 지원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급증했습니다. M2 기준으로는 지금 13%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 성장률이 금년에 4% 정도 성장하고요. 물가가 한 2.5% 평균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으면 유동성 증가는 그의 2배인 13%를 증가했습니다. 결국엔 신용이 크게 확대되면서 유동성 증가가 급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렸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전방위적인 규제로 인해 가지고 유동성 증감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금리도 인상하고 가계부채 규제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조이면서 유동성 증감률은 금년보다 좀 다소 좀 둔화될 것이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금 흐름 전반으로 보면 이제 가계와 기업 대출이 신용을 창출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서부터 그림을 보시면 2사분면서부터 18년까지 1사분면까지 순환적으로 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다시 2사분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정책금융이 대규모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로가 순환적인 사이클을 역행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사분면 갔었던 모습들이 다시 1사분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가계대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4사분면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순환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자금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금융권역의 어떤 자금 수신 변화를 보더라도요, 부동자금은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다. 금리를 인상하면서 상당히 이제 부동자금이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안정적인 자금으로 좀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모펀드라든가 간접투자 상품으로 유입되는 모습들.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이 다소 박스권으로 지금 유입되면 전환되면서 증시 주변 자금이라든가 주식 직접 투자 자금은 좀 다소 둔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이면서 상당히 좀 금리를 갖다가 조금 높여주면서 고금리 예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자금 수신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도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거래량도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 대선 이후에나 좀 시장 환경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보시면 이제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 누중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데 금년 8월과 11월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이어질 금리 인상은 금융 불균형 완화보다는 아무래도 금리 물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갖다가 억누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명분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내년 1, 4분기, 3, 4분기 정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최근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 추이를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하고 있어가지고 금리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현 수준에서의 어떤 장기금리 상승폭보다는 단기금리 상승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면서 강달러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서학개미라고 하죠. 그 해외 부분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수급 측면을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수급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율도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레벨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투자 수요는 여전히 좀 견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워낙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수도권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의 경우에는 최근에 어떠한 긴축적인 기조로 인해 가지고 다소 좀 둔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 넘어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과 위드 코로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체계 전환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국내 내수 부분이 침체가 됐던 부분도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어떠한 피로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확진자 급증이라든가 사망자 급증 등 이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정착될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지만 그 내수 위주의 어떤 성장세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정부 정책 방향은 맞지만은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 소비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엄격성 지수라든가 이동성 지수는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타이트하게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좀 풀어주면 당연히 사람의 이동도 늘고 소비도 늡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과거 추이를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방역 강도에 따른 어떤 소비 부분의 상관성을 보더라도 상당히 역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집니다. 이런 부분 고려했었을 때는 이제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좀 방역 조치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작동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좀 지나가야지만 우리가 경제가 다소 좀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상당히 좀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다. 다소 백신 접종률이 80%를 상회하면서 우리 경제가
순환적으로 좀 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확진자 급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 겨울 내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인플레 환경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환경에서 재정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통화 완화를 지속했습니다. 이러면서 통화량이 급증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연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급증되는 부분들. 수요는 급증됐지만은 공급망 혼란까지 가미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의 생산자 물가는 16%대고요. 중국과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8%대입니다. 다들 아시는 어떤 소비자 물가, 미국은 6%대를 기록하고 있고 11월 같은 경우는 7%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라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6%대 밑으로 내려오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이런 인플레 확대라는 부분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을 때는 중장기적인 어떤 물가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대 인플레 상승은 필연적으로 임금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이제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국면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엔 연준이 서둘러 가지고 긴축 기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림 한 장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통화 정책 기조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와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그림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2%대 낮은 물가를 기록하다가 최근엔 6%대, 내년 상반기에는 7%대도 가능한 그러한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어떤 완화적인 기조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연준은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2, 4분기에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내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3회까지도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다. 결국 이런 미국의 긴축 전환이라는 부분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긴축으로 이어지고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 불균형 이슈는 한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쫓아갈 것인가 상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슈입니다. 워낙 지금 급등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코로나는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백신 치료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순수 가계만의 부채 급증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제 자영업자 부채 급증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저희 통계에는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영업자 부채가 최근 한 900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가계 부채가 한 1,800조 정도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영업자 부채를 900조를 가미하면은 모든 비율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류상으로는 기업 부분으로 통계해서 자영업자 통계를 갖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채 부담은 다 가계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했었을 때 보더라도 2015년 이후서부터 저희가 이제 10연계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와 가계 부채가의 증가를 보면은 2015년서부터 급격하게 영향을 크게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채가 급증하면서 가계 소비가 둔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부채를 급증하면서 이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8년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좀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에 정부가 서둘러 가지고 가계부채를 억누르면서 주택가격을 좀 잡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도하게 또 밀어붙였을 때는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 파급 효과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관리 현안 서둘러 가지고 이제 긴축 정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2023년에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계속 2022년서부터 시행하겠다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계 부분에 수요가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이 제약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흐르고 가격과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성 지수로 봤었을 때는 현 가계부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정책 실패로 갔었을 때는 다시 가격을 취약성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책을 오판해 가지고 또 섰을 때는 자칫 또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접근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 스탠스 내년 대선 이후에도 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금융 불균형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책, 가계부채 대책이 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정책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경제와 자금시장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